제 이름은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신 거고요. 어딜 가도 제 나이 또래에 이름이 신선하다며 개명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시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2차 대비로 그 의학이론을 공부를 하시는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 혹시 좀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낯설 거예요. 근데 낯설면서도 가장 친근한 과목이 의학이론이에요. 잠깐 5분만 인트로 할게요. 왜 그러냐면 저는 늘상 얘기를 할 때 이게 멀리 남 이야기라고 하면요 공부가 안 돼요. 제일 좋은 건 흥미예요. 흥미인데 흥미를 유발하려면요 관심이겠죠. 관심이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할 때마다 공부를 할 때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모션을 많이 써요. 그래야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요 제일 공부가 잘 되는 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쓰는 거랍니다. 그러면 뭘 할 때 집에서 혼자 공부하실 때 중얼거리라는 얘기예요. 중얼거리고 그래야 중얼거리면서 내가 보면서 귀로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에 잘 모르면 뭐 내 몸 내가 보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죠? 남의 몸 보는 것도 아니고 내 몸 보는 건데 그런 잘 기억이 안 나면 모션을 하나씩 할 때 그게 기억이 내 몸에서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우 나 창피해서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도 이렇게 이거 보고 왼쪽 오른쪽 이런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학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4주 해서 8주 공부를 하실 건데요. 여러분 오늘 하고 내일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그러니까 8주 중에서 2주를요. 열심히 하시면 그 다음에는 딸려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 2주가 조금 어렵겠죠. 어렵다기보다는 낯선 용어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낯선 용어를 내 걸로 좀 만들어내려면요. 요 2주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뒤쪽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오늘 제가 4시간 반을 하는데 몇 페이지 안 나가요. 한 20페이지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불안하다고 그래요. 이 두꺼운 책을 언제 하시려고 그러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앞에 이 몇십 페이지 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왜 다른 거 낯선 공부하실 때 막 처음에는 열정을 해서 막 공부하다 나중에는 뚝 해서 뒤에가 하얘. 그죠? 그런데 의학은 참으로 다행이게요. 앞에를 열심히 하게 되면요. 내가 중간중간에 챕터를 아무 챕터나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쭉 그러니까 앞에만 딱 알게 되면은 중간에는요. 그거를 다 응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말이 빠른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발음이 제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 모르면요. 공부하셨다가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할 거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거 할 거예요. 의학 용어가 낯선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낯선 용어 오늘 앞에 이 단어가 계속해서 뒤에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의학 용어가 기본이 되면 그 다음엔 쉬워져요. 오늘은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지만 쉽게 접근할 거예요. 제가 의학을 10년 넘게 가리키다 보니까요. 영어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보통은 의학 용어는 이제 영문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쉽게 여러분들한테 가리키다 보니까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와요. 저도 그게. 근데 어쨌거나 이 얘기를 할 때는요.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시험 문제에서 제가 진짜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은 게 있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진짜 죄송하게 막 공부를 이제 제가 알려드렸는데 사이드 메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메인 메뉴 말고 사이드. 제가 사이드로 계속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이드로 알려드렸더니 사이드 문제가 다 나왔어. 그래갖고 제가 이제부터는 사이드를 좀 더 발음을 정확하게 해갖고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번에 올 시험 문제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2차 1교시가 의학이론이었는데요. 저는
한 5시 넘어서 저한테 연락이 올 줄 알았습니다. 1교시 끝나고 난리가 났어요. 망했다, 폭망했다, 막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래도 시험이 내 과목인데 왜 첫 시간에 보고 그냥 집에 간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시험 문제 하고 시험 문제를 제가 막 사진, 그건 어디에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 갖고 오는지 사진을 찍어 갖고 와서 보는데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본을 알게 되면 그걸 다 알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제가 조금 더 강조해 드릴 걸. 근데 사실은 올해 시험 문제는요. 업무를 하시는 분들 있죠.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의학 이론에 대한 그 지식을 알았으면 이건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것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게 기본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응용력을 키우도록 하는 게 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막 보면요. 막 420페이지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우리 몸에 있는 골격입니다. 근데 이 골격은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 몸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반만 알면 반은 따라 들어가. 우리 인체를 딱 봤을 때 정중앙을 놨을 때요. 좌우 있죠? 다 2개씩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만 알면 한쪽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팔을 다쳤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모르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왼팔인지 오른팔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정중면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인체는 좌우 대칭이다. 눈도 2개, 콧구멍도 2개, 귀도 2개, 팔도 2개, 다리도 2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체의 구조. 첫 번째 보시면 해부학적인 자세입니다. 해부학적 자세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A라는 의사한테 주구장창 진료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의사가 뭐 다른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진료 기록에 남겨져 있는 걸 보고 다음 환자를 내가 바톤 터치를 해갖고 보게 돼요. 그런데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기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 해부학적인 구조예요. 그럼 해부학적인 자세가 뭐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고 얘처럼 양쪽의 팔을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요. 발은 모은 자세에서요. 정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바닥이 앞쪽을 향한다는 거예요. 손바닥이 앞쪽을 향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이 어디부터? 몸에 붙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안쪽이야 바깥쪽이야를 얘기할 때는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발가락이야 그러면 발가락이 5개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발가락이 무슨 발가락이에요? 엄지발가락. 다 알아요. 바깥에 있는 거는 새끼발가락이에요. 그런데 손에서 안쪽에 있는 손가락은 뭐예요? 그럼 대부분이 다 엄지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바뀌어요. 제가 해부학적인 자세가 새끼손가락이 몸 안쪽에 붙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안측 또는 내측이라는 말을 쓸 때요. 손에 있어서 내측은 새끼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다 바뀌어요. 왜? 다 알고 있는데 약속을 안 지켜. 서로가. 진료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해부학적 자세는 새끼손가락이 몸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내측은 새끼손가락입니다를 다 알고 있는데 기록을 할 때는 또 다르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향이라든지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부학적 자세는 새끼손가락이 몸 안쪽으로 붙는 자세,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는 이 자세예요. 이 자세를 중심으로 해서요. 정중면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접습니다. 제가 가운데를 놓고 이렇게 접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체의 면에 관한 구조입니다. 면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 CT를 찍어, MRI를 찍어. 엑스레이를 찍을 때 나는 모르지만 그냥 덜렁덜렁 가면 방사선 기사가 이렇게 하세요. 난리도 아니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돌아요. 막 이렇게. 그건 무슨 소리냐면 엑스레이 방사선 필름은 단면으로 나옵니다. 그쵸? 단면으로 나올 때 사진을 찍을 때 뭐 셀카를 하나를 찍을 때도 이렇게 찍냐 이렇게 찍냐 이렇게 찍냐에 대해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인체 내부에 방사선 쪽으로 볼 때 면을 가지고 볼 겁니다. 그러면 인체를 이렇게 자르는 면이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사선은 아주 단순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CT나 MRI는 어디 가서 CD 한번 봤더니 무슨 사진이 이렇게 많어? 엄청나게 다다다다다닥 많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촬영을 한 걸까? 그러면 인체가 나는 통 속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인체를 2mm 간격으로 내가 잘라서 그 면을 보여줄 거야 하고 얘기할 거야. 근데 그 면을 자를 때 가로로도 자를 수가 있고 세로로도 자를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면에 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인체의 면에 관한 용어 정중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중면 똑같아요. 자, 정중면은 제가 아까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는 이 면에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여기서부터 2mm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요. 그럼 다른 말로 이건 세로면이라고 하면 되겠죠? 인체를 세로면. 그러면 세로면이 있으면 가로면도 있겠죠? 그럼 인체를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정중면은요. 자, 이쪽에서부터 세로면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체를 옆으로도 자르지만 세로면 중에서 제가 이렇게 놓고 인체를 앞뒤로도 자를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도 나오고 우리 채를 쓰는데 이렇게도 쓸고 얘 돌려가지고 이렇게도 쓸고 그죠? 근데 보니까 무가 커. 그러면 이렇게도 잘라야 되고 이렇게도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잘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세로면 중에서 정중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인체를 잘라나가는 거를 정중면이라고 한다면 인체를 앞뒤로 자른다 하는 거를 우리는 관상면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관상면이 뭐지? 자, 우리 머리 아플 때 두개골을 이렇게 보면 약간 푹 들어간 데로 있어요. 이건 뭐라 그러죠? 관자놀이 뭐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관상면이에요. 그래서 인체를 자를 때 인체를 앞뒤로 자를 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이 넓게 나오겠죠. 전체 면을 나올 수 있는 게 관상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수평면. 그러면 어떤 면이 나오느냐면요. MRI를 찍게 되면 우리 인체가 머리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잘라요. 이걸 정중면이라고 하고 자, 옆으로 제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이게 귀죠? 이렇게 자르는 거를 관상면이라고 할 거고 그죠? 이렇게 자르는 거는 가로면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면을 가만히 보게 되면 벽면에 나 뇌종양이 있어. 여기에 있어. 근데 재수 없이 자르다 보니까요. 관상면을 자르다 보니까 이걸 비껴갈 수가 있죠. 그 면만 그 종양만 빼놓고 면을 찍으면 이 사람은 CT에서 정상이야 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요렇게도 찍고 그러니까 앞뒤로도 자르고 옆으로도 자르면 이런 면도 자르고 또 높고 자르다 보면 얘가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면들이 나오는 것들이 MRI라고 얘기할 거고요. MRI는 그래서 세로면, 가로면을 다 해서 모든 병변, 그러니까 다는 찾아낼 수 없겠지만 CT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CT는 어떻게 돼요? 단면이에요. 단층. 그래서 CT라는 말은 앞에 C가 컴퓨터로 T, 토모그래피, 단층 촬영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CT, MRI 하는데 저게 뭐야? CT라고 얘기하는 거는 컴퓨터로 우리가 단층 촬영,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거는 단면을 촬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T 가지고는요 절대 세로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층면만 나와요. MRI는 단층면에다가 어떻게 해요? 세로면까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병변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에 관한 용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우리 인체는요 각 관절로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뼈하고 뼈를 잇는 조직
관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절에 그 유용한 게 뭐예요? 움직임에 있습니다. 관절이 있다는 거는요, 움직이려고 관절이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요, 관절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움직임에 관한 용어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움직임에 관한 용어도 그냥은 쉬워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인체는 정중면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야를 항상 머릿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인체는, 자, 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부리는 거. 구부리는 거. 구부리는 거는 우리는 굴곡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손사가 되셔서 진료 기록을 보면요, 진료 기록에 굴곡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다 영문으로 써 있어. 그럼 영문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거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런데 듣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야 할 때는 하시면 좋아요. 요 정도까지는 제가 영문으로 합니다. 프랙션. 프랙션이라는 말을 하고요. 자,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걸 우리는 프랙션이라고 해요. 이거 할 때, 공부할 때 굴곡, 프랙션 하면은 헷갈려. 나중에는 다 아는 내용은 너무도 당연한데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이제 짬뽕이 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모션을 하라 그랬죠? 굴곡. 자, 굴곡 프랙션이에요. 자, 다리에 있어서 굴곡은 구부리는 거예요. 그다음 손가락에 있어서 구부리는 건 어떻게 구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구부리는 거는 뭐냐면요.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거. 자, 이것도 구부리는 거, 이것도 구부리는 거, 이것도 구부리는 거, 이것도 구부리는 거예요. 다. 이거를 굴곡 프랙션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구부렸으니까 펴야겠죠? 피는 거를 익스텐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굴곡, 익스텐션, 굴곡, 신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진료 기록지에 F, 프랙션, 익스텐션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럼 이게 굴곡 신전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굴곡 신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자, 우리는 정중면 항상 기억하라 그랬죠? 자, 여기 저 보세요. 정중면으로 우리는 운동을 하는데 정중면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자, 팔을 안쪽으로 구부려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보통은 앞으로 나란히 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항상. 그죠? 우리 몸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건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뭐를 하십시오 얘기할 때는 항상 같이 정중면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였다 해쳤다. 그래서 정중면을 기본으로 해서 가까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내전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내전. 내전은 어덕션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네,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한국말은 아셔야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뒤에 손상이 나올 때 이 사람이 팔이 부러졌더니 내전 운동이 안 되고 굴곡 운동에 제한이 있고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굴곡은 뭐고 내전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모르면 뒤에 가서 이 사람이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이 외전이 안 된다는 건지 내전이 안 된다는 건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전은 뭐라고요? 정중면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으로 멀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정중면에서 멀어지는 거를 외전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깨 운동에서요. 자, 경관절입니다. 어깨 운동에서 굴곡은 어떻게 할까요? 자,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게 다 굴곡이에요. 그러면 굴곡에서 피는 거는 뒤로 가는 건 신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정중면에서 멀어지는 거를 정중면에서 멀어져? 외전. 정중면에서 가까이 들어오는 거. 그럼 가까이 들어오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이게 아니죠. 할 수 있는 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중면을 기본으로 하려니까 자꾸 여기까지만 스톱하려고 그래. 그게 아닙니다. 정중면 안쪽까지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팔에 있어서 외전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얘기하죠. 더 올려봐, 더 올려봐. 이게 외전이에요. 그러면 내전은 뭐야? 그럼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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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예요? 정중면 가까이 가고 싶죠? 갔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내전이에요. 됐죠? 이걸 왜 얘기를 해주냐면 단순히 용어만 얘기를 해주면 그냥 가까이 들어오는 거, 멀어지는 것만 하게 되면 나중에 응용 문제를 못 풀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경관절에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 각도를 재고 싶어. 굴곡은 몇 도 정도 될까요? 보통은 이렇게 90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 올라가? 180도까지 올라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한 160도에서 180도 정도 올라가요. 자, 외전은 여기에요?
더 올라가. 180도야. 맞죠? 그럼 내전은 쭉 해서 여기가 0도여도 되고 180도여도 됩니다. 자, 어디까지 가요? 0도가 아니죠? 더 안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경관절에 있어서 운동 범위에 대해서 다 써. 그러면 6가지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거는 지금 4개 배웠어. 굴곡, 신전, 내전, 외전. 그 다음에 뭐예요? 특별하게 어깨 관절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 관절에서는 어떻게? 약간의 회전이 있어. 근데 180도, 360도 돌아가는 회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반 회전 정도 회전이 돼요. 그죠? 그래서 회전을 하는데도 방향을 준단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회전은 내회전이라고 얘기할 거고 바깥쪽으로 회전은 외회전이라고 하면 돼요. 자, 내회전 해봐. 그럼 안쪽으로 돌리면 돼. 그죠? 외회전 해봐. 바깥쪽으로 돌리면 돼요. 그래서 내회전, 외회전도 배웠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회내, 회외라는 말이 있어. 자, 이거는 뭐냐면은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지만 약간의 빙그릇 돌아가는 데가 있죠. 손모가지. 손모가지는 어떻게 돌려요? 그렇지. 지금 금방 하고 있어. 자, 손을 제가 돌려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돌려. 그러면 중심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도 돌리고 그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했을 때 바깥으로 돌려. 이거를 안쪽으로 들어오면 회내, 아니 바깥쪽으로 하면 회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회내 회외 하니까 아까 기본이 회복적 자세가 가장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새끼손가락이 몸에 붙는 자세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내는 손바닥이 바닥 쪽으로 가는 걸 회외라고 그래. 우리가 보면 분명히 이게 안쪽으로 들어왔잖아. 그지? 안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바깥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죠? 이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회내 회외는요. 손바닥이 바깥쪽, 바닥 쪽으로 향하는 건지 회외는 손바닥이 위쪽으로 향하는지에 대해서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막 헷갈렸잖아. 아유, 회내 회외.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려. 그래서 요즘은 회내 회외라는 말 잘 안 써. 잘 안 써. 하지만 시험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는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회내, 회외 이런 말을 했었는데 자, 우리가 손목을 전부 다 자, 왼쪽 손목을 놓고 자, 굴곡 해보세요. 지금 굴곡 배웠죠? 굴곡. 또 헷갈리고 왜 이렇게 다 다른 모션이 나올까요? 똑같이 지금 배웠는데 지금 굴곡하시라 그랬더니 이렇게 굴곡을 했어요. 이게 맞아요? 해부학적 자세는 이게 기본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굴곡은 이게 굴곡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손목을 구부려 봐. 그럼 다 이렇게 구부려. 그런데 유난히 의학적으로는 이게 굴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여론을 수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방향을 주면 돼요. 자, 다시 제가 방향을 주면서 굴곡을 해보라고 할 거예요. 자, 손바닥 쪽으로 굴곡해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다 하겠죠. 자, 손등 쪽으로 굴곡해 보십시오. 이것도 못해? 자, 손등 쪽으로 굴곡이잖아. 각을 이루면서 구부리는 거니까. 이렇게 방향을 주게 되면 헷갈리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학 용어에서는요. 움직임에 관한 용어에서 방향이 가장 중요해. 예? 방향을. 그래서 방향에 대한 거를 배울 때요. 몇 가지만 배우면 돼요. 다른 거는 다 이 규칙에서 어긋나지 않는데 이상하게 손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 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죠. 뭘 할 때 손바닥 뒤집기.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게. 그러면 손바닥 쪽이냐 손등 쪽이냐면 방향만 주면은 아무도 안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용어 중에서 손등, 등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등. 자, 등이라는 단어를 쓸 때 참 이게 일제의 잔재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 등이라는 단어를 쓸 때 자, 다른 말로 우리는 배치기라는 말을 쓸 거예요. 배. 이렇게 배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다 등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등이 몇 개야? 손등, 발등, 그 다음에 등허리,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손등은 앞에다가
손 숫자를 붙이면 수배부 하면 되고 앞에다가 발이니까 족자를 써서 족배부 하면 되죠. 그러면 허리는 허리 요자 쓰죠. 아 허리 아파 그럼 요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배 부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배치기라는 말을 쓸 겁니다. 자, 배치기라 그러는 거는 다 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파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백페인이라는 말도 쓰지만 요배부의 통증이야 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등이라는 단어는 다 배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배치기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럼 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씁니다. 손목에서 배측 굴곡 하십시오. 해보라 그랬잖아. 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자, 손목에서 배측 굴곡은 등 쪽으로 굴곡이에요. 됐어요? 자, 등 쪽으로 굴곡을 다 배측 굴곡이라 그래. 그러면 발이야, 발. 엄지발가락이야. 엄지발가락은 뒤집어지지를 않아요. 얘는. 그죠? 그러면 엄지 족관절에서 배측 굴곡 해보십시오. 이게 배측 굴곡이야. 됐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그냥 굴곡이냐 신전이냐 이런 말 쓰지 않아도 돼요. 다 굴곡이라는 말도 써도 돼요. 그래서 이 굴곡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방향을 주면 돼요. 근데 이 방향 몇 개만 알면 돼. 그러면 배측 굴곡이라. 자, 그러면 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바닥이라는 것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럼 이 바닥이라는 단어를 알을 때는 두 가지로 써요. 특히 손바닥이야 발바닥이야 할 때는 손바닥은 굳이 손바닥 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 장측 굴곡이라는 말 쓸 거예요. 장측. 그러면 앞에다가 손이니까 수장부 하면 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단서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뭐를 해서 다쳤대요. 상처가 무지 많이 났대. 상처가 많이 났는데 뭐 망치로 어떻게 해서 손이 어떻게 됐대. 그런데 진단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배부 자멸창 이렇게 나와. 말이 참 어렵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수배부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손이 분명히 다쳤는데 이게 손등이 다쳤다는 건지 손바닥에 다쳤다는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배부 자멸창이야. 그러니까 물건이 뭔가 무거운 게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가 그냥 난리가 났대. 이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바닥 장자를 써서 수장부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래 라고 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손해사정을 할 때 손바닥이 다친 거하고 손등이 다친 거하고는요 후유장애 자체가 틀리게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은 운동이 안 되니까 다 똑같이 운동 제한이긴 하지만 운동 제한 중에서도 어떤 거는 굴곡이 잘 안 되고 어떤 거는 신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손바닥에 다쳤는지 손등이 다쳤는지가 중요하게 돼요. 그러면 자 수배부 수장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족배부가 나왔으면 족장부라고 얘기하려니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바닥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저라는 말을 쓸 거예요. 밑바닥, 저자를 쓸 거예요. 저측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러면 발바닥이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 앞에다 족저부 하면 돼. 됐죠? 그러면 자 손목, 발목에 굴곡을 합니다. 신전이라는 말은 손목, 발목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다 굴곡이라고 쓸 거야. 방향만 주고 굴곡이라고 쓸 거예요. 자, 족배, 배측 굴곡. 그러니까 족배가 아니라 앞에 수배, 족배는 앞에 수냐, 족이냐는 그냥 부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주면서 운동을 할 때는 배측 굴곡, 저측 굴곡, 장측 굴곡 하면 돼요. 그래서 손에 있어서는 다 굴곡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자, 보면 자, 배측 굴곡. 그다음에 손바닥 장이니까 장측 굴곡. 됐죠? 발이에요, 발. 족관절. 그러면 족관절에 배측 굴곡. 그다음에 저측 굴곡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두 가지만 알면 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등, 배측. 그다음에 바닥. 저측 또는 장측이에요. 장은 그냥 찝어서 손바닥이야 라고 할 때 장의를 쓰는 거고요. 대부분은 저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자, 저는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저측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보세요. 나중에 저라는 말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면 두개골이야. 그러면 이건 저라고 안 하죠? 이거를 누가 저라고 그래? 이게 무슨 바닥이야. 그런데 우리는 두개골은 다 이것만 생각해. 근데 두개골을 싹 벗겨나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뇌가 들어있어.
그죠? 여러분도 나도 다 이게 이 안에 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껍데기에 두개골이 있고 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밑에 받치는 뼈가 없으면 어떻게? 뇌가 다 코로 흘러나와야 돼. 맞죠? 근데 아무도 뇌가 코로 흘러나오는 사람이 없어. 그거는 무슨 소리야? 아, 보이지는 않지만 안쪽에 숨어 있는 어떤 뼈가 있어서 나를 받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게 바닥뼈예요? 이게 바닥뼈가 되는 거야. 이거는 뚜껑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쳤는데 두개골 골절이야가 아니라 두개골 골절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걸 두개골 골절이라고 얘기하고 진단서에 이렇게 나와요. 기저부 골절. 그러면 머리뼈에 기저부가 어디 있어? 안 보여. 숨어있는 1인치 찾으셔야 돼요. 아, 뚜껑이 있고 뇌가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코를 세게 풀었는데 막 뇌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어? 그거 왜 그래? 밑에 받쳐주는 뼈가 딱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코를 풀어도 귀는 좀 멍멍해도 뇌가 흘러나오고 이러진 않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쓰느냐면 상상을 해야 돼요. 보여지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궁금하잖아요. 내가 여기가 뇌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전부 다 뇌야?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면 항상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된다. 받쳐주는 건 우리는 뭐냐면 바닥뼈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진단서에 요즘은 다 한글로 쓰기 캠페인을 벌여요. 그러면 뇌 바닥뼈 골절. 그러면 이 뚜껑이 아니라 바닥이 어디가 금이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진단서를 유심히 보면 이건 잘못된 진단서야 라고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을 할 때 아셔야 돼요. 뭐 어쩌라고? 팔이 부러졌대. 앞으로는 팔이 부러졌어? 위팔뼈야 아래팔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위팔뼈 아래뼈 그래 위팔뼈래. 그럼 위팔뼈 중에서도 어느 부위야? 위쪽이야? 가운데 쪽이야? 아래쪽이야? 이거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라는 걸 지금 오늘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배측, 저측 배웠어요. 밑에 4번 외번이 나와. 4번 외번은 아까 회내, 회회하고 비슷해요. 자, 손을 바닥 쪽으로 하냐 손등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발바닥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는 운동을 할 때 우리 발바닥은요. 자, 발목은 어떻게 해요? 손목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잖아, 이게. 그럼 어떻게 한정돼 있는 중에서 어떻게 까딱까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으로 까딱까딱. 정중명을 항상 정중명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면 안쪽으로 4번 그러면 이게 외번 바깥쪽으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팔 운동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항상 왼쪽인지 오른쪽 팔인지 중요하겠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오른쪽 팔은 내전하고 있고요. 왼쪽 팔은 외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정중앙을 중심, 정중면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를 구분하는 선은 뭐예요? 정중면이에요. 정중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알이 빠졌는데 오른쪽이 빠졌는지 왼쪽이 빠졌는지 중요하잖아요. 지난번에 모 대학병원에서 유방암을 좌측 유방암 진단을 내리고 잘못해서 수술방 들어가서 우측으로 바뀌었어. 레프트가 라이트로. 그래서 멀쩡한 유방을 도려냈어요.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왼쪽은 그만 병변이 있죠. 또 들어가서 또 했죠. 다 날렸어요. 응? 이게 말이 되냐고. 그죠? 손해배상 청구할 만하죠. 의료과실이겠죠. 이건 명백하게 의료과실. 그거는 뭐냐면 가장 기본을 무시한 거예요. 그냥 처음에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그쪽에 병변 나는 알지. 내가 이 사람을 봤으니까 오른쪽이라는 걸. 오른쪽이라는 걸 기입을 빠졌어요. 또 이게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면요.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건 다 중요해요. 오른쪽 고관절에 뭐 무혈성 괴사가 왔는데 CT나 MRI를 왼쪽을 찍었어.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잘못했네. 오른쪽으로 또 찍어. 비용이 뭐 2배가 뭐 발생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무릎을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오른쪽 무릎 MRI를 찍었어. MRI가 요즘 얼마예요? 45만 원? 대학병원에서는 70만 원이에요. 그걸 한 번 더 찍어야 돼.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이나 이 사람이 왜 양쪽을 다 찍었지? 들어가서 보면은 왼쪽 오른쪽이 구분이 돼서 기사가 잘못해서 잘못 찍었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본은 왼쪽이래 오른쪽이래. 그 왼쪽 오른쪽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 정중앙을 중심, 정중면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5번, 5페이지에 5번 한번 볼게요. 신체 부위의 방향에 관한 용어예요. 여러분들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장측, 저측, 배측 배웠어요. 그지? 하나, 둘, 세 개 배웠어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내측, 외측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내측, 외측은 항상 중요한 게 정중면에 가까운 것들은 다 내측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있어서 아는데 항상 팔이 문제라 그랬지? 자, 팔이 항상 내측은 새끼 손가락 쪽이 내측이에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냈을 때 내측은 반을 갈랐을 때 여기가 내측이 되는 거예요. 엄지 쪽이 외측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측은 어떻게 해요? 몸 가까이 붙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은 디테일하게 다 할 거예요. 이 팔에 있어서 내측은 쫙 여기가 다 겨드랑이 있는 데서부터 다 내측이야. 다리도 어떻게 해요? 엄지발가락 있는 쪽으로 다 이렇게 안쪽이 다 내측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외측은 당연히 정중면의 바깥쪽을 외측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인대가 있는데 내측 측부인대야. 외측 측부인대야. 이런 말 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내측, 외측? 이 측부인대라는데 그러면 안쪽으로 이어지는 인대구나. 외측 측부인대 바깥쪽이구나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방향에 관한 용어 중에서 아주 쉬운 거 근이 원이야.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그러면 기본이 되는 게 있겠죠?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 몸에서 중요한 거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멀리 있는 거를 우리는 원위부라고 얘기할 거고요. 심장에 보다 가까이 있는 걸 근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볼게요. 근데 우리 몸은요, 뼈가 윗뼈, 아랫뼈로 나눠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위에 뼈를 우리는 상완골이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상박골, 상완골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두박근, 삼두박근 할 때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거를 아는 것처럼 우리를 상박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예를 들어 상완골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근이 원위를 따질 때는 항상 우리는 3세판, 3등분을 할 거예요. 그지? 가운데를 놓고 어디까지가 여기가 근이야, 여기가 원이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3등분을 할 겁니다. 3등분을 해서 자, 상위, 하위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제 팔을 가지고 자, 어깨 쪽이 그러면 상박골에 있어서 어깨 쪽이 뭐야? 근위가 될 거야. 그러면 팔꿈치 있는 데가 원위가 될 거야. 그러면 다시 아랫뼈를 봤더니 얘는 밑에 뼈가 2개예요. 그러면 얘는 또 따로 보는 거야. 따로 봤을 때 얘를 요척골이라고 얘기할 건데요. 그러면 요척골에서 근위는 어디야? 팔꿈치 쪽이 될 거예요. 원위는 어디야? 손목이 될 거예요. 자, 손가락에서도 이 많은 손가락이 엄청 많잖아. 그러면 손가락이 이제 마디 3개짜리를 볼게요. 마디 3개짜리를 보는데 어디가 근위야? 이게 근위야. 그지? 원위는 어디야? 손끝이 원이에요. 붙어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심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제3보험에서 이제 뭐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근위 지절이 어쩌고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 만약에 절단이 됐을 때 여기가 절단이 됐을 수도 있고 여기가 절단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후유장애율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뭐라고 거기다 써 있냐면 심장 쪽에 가까운 쪽으로 절단이 된다. 그래서 심장 쪽이야. 그럼 무슨 소리예요? 위치를 얘기할 때 심장을 기본으로 해서 위치 산정을 한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럼 다리에서 근위는 어디야? 심장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될 거예요. 아주 큰 대퇴골에서. 그럼 원위는 무릎 쪽이에요. 그래서 근위 원위를 따질 때는 항상 뼈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팔에서 근위 원위를 따지면 여기가 근이고 여기가 중이고 여기가 원위가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항상 뼈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 있어서 어떤 뼈에 근위부 골절, 어떤 뼈에 원위부 골절 할 때는 그 뼈를 중심으로 해서 3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 심장 쪽으로 가까이 있는 데를 근위부, 멀리 있는 거를 원위부. 그럼 가운데 있는 걸 뭐라 그러면 돼? 그냥 간부라는 말도 쓰고요. 뼈의 가운데야. 그래서 골간이라는 말 써요. 그래서 뭐 대퇴부, 골간, 골절 이렇게 그냥 붙이기 나름이야. 해석하는데 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둘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같은 말을 쓰는데 이것도 맞고요, 저것도 맞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의학 용어는요,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라틴어에서 라틴어로 해서 들어오는 단어도 있고요. 이 라틴어가 영문으로 해서 변환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우리나라는 또 하나 더 거치지 일본까지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일본식 단어로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간판이야 라고 얘기할 때 추간반도 맞고요. 추간판도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책에서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추간판을 알고 있었는데 책에 추간반이라고 나와서 이거 오타입니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쓰고 가로 열고 영문으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제 라틴어일 수도 있고 영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문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가 이 단어야를 알려주려고 항상 가로 열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단어의 뜻을 알려면 한문을 거기다 바꿔버렸잖아. 한문에. 예? 전방 그러면 앞에 앞전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처럼 방향이랑 이렇게 뭐 아무튼 그 속뜻을 알려주려고 가로 열고 뭐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크게 변함이 없어. 약간의 뒤에 판이냐 반이냐 뭐 요런 정도의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특출한 의학은요. 보는 대로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뼈가 있는데 어떤 뼈는 이렇게 삐죽하고 어떤 뼈는 동글동글해요. 자, 동글동글하면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공. 또 그냥 인체로 얘기해 봐. 어떤 모양이야? 참 독특하시네. 이 동그란 거 딱 보고 애기 머리 같아요. 보통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얘는 뼈에 머리통이다 그래서 골두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골두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어? 목이 있잖아. 모가지가. 그래서 내기라는 말 쓸 거예요. 그래서 뼈에 목 부분이야. 그래서 경부야. 이런 말 쓸 거예요. 응? 그래서 보는 그대로 그걸 영문으로 해석을 해서 쓰는 거예요. 모양이.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면 머릿속에 이게 동그란 뼈구나. 이게 삐죽 나온 뼈구나를 알 수가 있어. 그걸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괜히 붙여진 이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만 알면요. 나중에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측, 외측, 근위, 원위, 장측, 저측, 배측까지 알았어요. 이제 하나만 더 알면 이제 오늘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제가. 자, 엄지 쪽, 새끼 손가락 쪽이에요. 그런데 엄지 쪽을 우리는 무슨 측이라 그래? 외측. 근데 지금은 외측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나면 이게 이제 내측이잖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방향을 줄 때 우리 몸의 뼈의 이름에 방향을 줄 때 가장 지표가 되는 게 뼈야. 뼈를 가지고 뼈 이름을 가지고 그쪽 방향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어디 사세요? 저보고 어디 사세요? 그러면 서울 살아요. 서울이 다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옛날에 혼났을 때는. 그러면 서울특별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똑같아요. 자, 인체고요. 자, 상지가 뭐 지역이 되겠죠. 상지 쪽에서 뭐예요? 위에 있는 뼈 이름을 되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뼈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층을 얘기할 때 손을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할 때 보면 타고 올라갑니다. 자, 엄지에서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뼈가 두 개가 보여요. 근데 이 두 개가 보이는데 사람들이 무지 많이 헷갈려 하는 거야. 이건 삼각골이라는 건 다 알아. 근데 밑에로 와서 뼈가 두 개야. 자, 다리도 똑같아. 여기 뼈 하나고 아래가 두 개예요. 여러분 치킨 먹을 때도 이렇게 하면 하나짜리가 있고 딱 먹다 보면 뼈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야. 이거 두 개.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름을 보고서 이게 무슨 뼈야. 막 입에다 넣고 하면 돼. 그러면 안 잊어버려. 진짜 안 잊어버려요. 자, 보면 뼈가 두 개인데 이름이 하나는 요골이고 하나는 척골이야. 근데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나 이게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않으려면 손가락은 헷갈리지 않지. 그러면 요골 척골을 얘기할 때요. 자, 엄지 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는 자, 엄지 쪽에서 쭉 타고 올라가면 자, 쭉 타고 올라가면 손목 부분에서 여러분 만져보세요. 뼈가 몇 개야? 몇 개야? 이거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한 개 같아, 느낌에.
그죠? 넓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가 넓게. 그래서 내가 만질 땐 여기가 이렇게까지 안 만져. 여기가 만지니까 한 개처럼 보여요. 이게 요골입니다. 요골 해보세요. 예, 이름으로 자꾸 해야 돼요. 요골. 예, 그럼 요골은 뭐하고 가까워? 엄지 쪽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뒤집어요. 요골이 어디야? 엄지 쪽을 타고 내려오면 안 변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골이라는 말을 쓸 거고요. 자, 새끼손가락에서 쭉 내려오면 톡 튀어나온 데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얘가 바로 여기입니다. 얘를 척골이라고 합니다. 척골 하세요. 요즘은요, 노뼈, 좌뼈 이렇게 얘기해. 예? 그래서 서울대병원 그 진단서에 보면 뭐 좌뼈골절, 노뼈골절. 그럼 다시 찾아봐. 좌뼈가 뭔지.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는 한국말로도 쓰고 가로 열고 영문으로 다 박아서 나와요. 그러면 보기 싫잖아. 난 노뼈도 모르고 좌뼈도 모르는데 또 뒤에다가 영문으로 막 딸려 들어와. 하기 싫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좌표가 될 거예요. 상지 쪽에. 그래서 항상 엄지 쪽은 요골측. 그래서 자, 손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굴곡 신전 다 배웠어요. 자, 손등 쪽으로, 수배부 쪽으로 굴곡. 자, 이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장측, 굴곡. 그러면 이것만 있나? 그러면 손은 어떻게 움직일 수도 있어. 빠이빠이가 되지. 빠이빠이. 요거 되잖아요. 빠이빠이 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어느 쪽으로 지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내측인데 그 봐 지금 또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측 외측은 손모가지에서 내측 외측은 잊어도 돼. 이제부터 좌표를 줄 거예요. 뭘로? 얘하고 얘를 줄 거야. 자, 이게 무슨 요렇게 내려가면 이게 무슨 뼈? 요골이야. 그러면 우리가 빠이빠이 할 때 요골 쪽으로 빠이빠이. 맞죠? 이게 내측 외측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 요골적으로 그러면 빠이빠이를 하는데 이렇게 90도로 꺾어지는 사람 별로 없어.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만 흔들어주면 돼. 그러면 얘가 약간 사선이죠. 그래서 이거를 요사위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이게 사선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사위는 어떻게? 이게 요사위겠지. 자, 그러면 척사위가 나오겠죠. 자, 새끼손가락 쪽으로 내려오면 요게 무슨 뼈? 척골. 그래서 자, 빠이빠이 할 때는 자, 척사위 하면 되죠. 그래서 방향을 줄 때는 요골측, 척골측 하면 돼요. 그러면 벌써 몇 개를 알았냐면요. 방향도 알았지만 뼈 이름도 외워버렸어. 이제 헷갈릴 거 한 개도 없어. 자, 진단서가 나왔어. 요골 원위부골절. 그럼 어느 쪽이야? 엄지 쪽에서 나왔더니 이 손모가지 있는 쪽에 여기가 원위부잖아. 여기서부터 이거 중에서 원이니까 여기가 아프겠구나. 그러면 후유장애는 어디로 운동장애가 남어? 손목이겠지. 그런데 요걸 근위부골절이래.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겠죠? 그럼 운동장애가 어느 쪽이 잘 운동이 안 돼? 팔꿈치겠지. 이게 이제 이렇게 똑같은 진단명인데 방향에 따라서 부위가 달라져 버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쉬기 전에 하나. 올해 1번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느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수동운동, 능동운동이 나왔어요. 자, 수동운동은 뭐고 능동운동은 뭐야? 우리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그래. 그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능동이야. 수동은 뭐야? 나 가만히 있는데 누가 자꾸 뭐 하라 그래. 이걸 수동이라 그래. 그러면 움직여보세요. 손목을 움직여보세요. 그랬더니 안 움직여. 근데 내가 가스로 이렇게 했더니 이건 무슨 운동이야? 수동이야. 에이, 그리고 남이 와서 손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구부려지는구만. 이게 능동이야. 능동, 수동이에요. 이게 틀리지? 능동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고. 그러면 운동 범위가 뭐가 더 클까요? 능동이 커? 수동이 크지. 나는 돈이 걸린 문제라 안 움직이면 돈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요만큼만 움직였어. 어? 근데 왔더니 다른 사람이 아유 안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손을 꺾었더니 이만큼 꺾였어.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수동운동하고 능동운동이 왜 이렇게 다르고 수동운동이 그러니까 수동운동보다 능동운동이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쓰라 그랬어요. 어떤 게 왜 안 될까? 이거 그럼 글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보려고 하지 말고 나라면 어떡할까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1번은 아니고 한 5번쯤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요. 움직일 때는 뭐가 정상이어야 되냐면 일단 뼈도 멀쩡해야 돼요. 다 힐링이 돼야 돼요. 골절이 일어났어도 나중에 다 골유합이 일어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연부조직 손상입니다. 뼈하고 뼈를 이어주는 인대, 근, 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경. 우리 신경마비 일어나면 어떻게 다 이렇게 되잖아. 움직여보라고 하면 안 움직이지잖아. 내가 움직이라 그러면 안 돼. 능동은 안 돼. 근데 수동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물어본 거야. 이걸 그냥 쓰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뭔지를 몰라. 답을 쓰고 싶어도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수동과 능동이야. 그럼 수동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수동이야, 능동이야? 능동이야. 그럼 남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수동이야. 그것만 알았으면 그 시험 문제는 풀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강직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제가 조금씩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왜 만약에 유압이 잘 안 될까?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는데 마지막에 뭐가 있냐? 의사 잘 만나야 돼? 하고 내가 물어봐요. 왜? 스킬이 좋은 의사가 잘 맞추면 잘 유압이 될 것이고 대충 맞추면 유압이 잘 안 될 것이고 이것도 그 원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모든 원인은요. 이거 있어. 정신적으로.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이 다쳤는데 누구는 힐링이 빨리 되고 누구는 병원에 오래 누워 있어. 왜 그래? 하나는 바빠서 빨리 나가야 돼. 하나는 뭐야? 나가봐야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인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10분 쉴 건데요. 내측, 외측, 근위, 원위, 장측, 저측, 배측, 그 다음에 요측, 척측. 그러면 다리로 얘기하면은 자 발로 하나, 위에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대퇴골이 있고요. 밑에 뼈가 2개가 있어. 항상 닭이든 사람이든 위에 하나, 아래 2개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한 번도 닭 먹으면서 궁금해한 적도 없지. 응? 그렇지. 왜냐하면 뭐든지 서 있거나 뛰어다니려면요 중력을 받게 돼요. 그러면 중력은요 이렇게 오로지 하나로 맞았을 때 나중에 쿵 했을 때는 바닥에 지면에 그 충격이요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충격을 분산시켜 주기 위해서 손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하나로 갔다가 양쪽으로 분산. 그 다음에 무지 많잖아. 다 분산이에요. 발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뛰어다니고 막 이래도 골이 막 덜 아프고 뭐 그렇게 뭐 너무 아프고 이런 게 없는 게 다 분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 2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치킨 시켜 먹을 때 뭘 봐야 돼? 이거 2개야. 그러면 그걸 딱 놓고 얘가 요축이 어딜까, 척축이 어딜까를 보면 하나도 이제부터는 안 잊어버려. 이제 죽어도 안 잊어버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신경 따라올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의 좌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뼈다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뼈도 중요하지만요. 상지 하지에서의 지표가 되는 건 아랫부분 2개의 뼈예요. 그럼 밑에 있는 2개의 뼈가 하나는 경골이고 하나는 비골이에요. 그럼 경비골이라는 말을 쓸 건데 그러면 경골축, 비골축 하지 않아도 돼. 다리는 왜? 돌아가지 않잖아. 엄지발가락이 어느 순간에 바깥으로 가나?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굳이 경골축, 비골축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내측, 외측 해도 돼. 다만 손에 있어서는 뒤집어지잖아. 그러니까 뼈에 대한 방향을 준 거예요. 요축, 척축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얘기할 때 이거 말고도 방향이 또 뭐가 있을까요? 위, 아래, 앞, 뒤 이것도 다 방향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뼈인데 위에 있는 뼈 같은 이름을 붙였는데 위에 있는 뼈, 아래에 있는 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복잡하게 써 있어? 그건 무슨 소리냐면 다 방향을 가지고 이름을 쓰고 뼈 하나를 가지고 윗뼈, 아랫뼈 그 다음에 어떻게 내측에 있는 뼈, 외측에 있는 뼈 이런 말들을 막 붙여놨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보면 돼. 하나만 딱 알면 응용. 이것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시간 떠들었는데 알아들으셨어요?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시초입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